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사 1급을 담당하는 고병갑입니다. 이번 시간은 2012년도, 2014년도에 있었던 기출문제 분석입니다. 사회복지 행정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거기 보면 2014년도 12회 그 사회복지 행정론의 기출문제가 나와 있는데, 자, 26번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 과목이니까 3교시 두 번째 과목이죠. 지칠 대로 지쳐진 이런 과정에서 봅니다. 지역의 복지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지역의 지역 조직화를 이끌어가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 참여자들 사이의 갈등을 대비하여 미리 협상 규칙을 세워준다. 네트워크 환경과 목적에 대한 참여자들의 공동인식을 강화한다. 참여하는 조직의 수를 최대한 늘린다. 자원 분배와 교환 균등도를 높인다. 참여자들 사이의 개인적 유대를 강화한다.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그 범위가 어느 정도 용인될 만한 숫자가 되죠. 답은 3번입니다. 조직의 수가 많으면 좋겠지만 결과적이고, 그 과정에서는 네트워킹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조직의 수가 어느 정도 적당한 수가 유지되어야 네트워킹이 이루어지지, 너무 많아버리면 분산되어 버립니다. 답은 3번이 되겠어요. 27번에 보시면 과학적 관리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과학적 관리론 나와 있습니다. 과학적 관리는 뭐예요? 시간 연구, 동작 연구, 표준화, 성과급 제도를 통해서 결론적으로는 생산성, 능률, 조직 목표 달성의 효율성을 극대화시켜보자 라는 데 있고, 또 그래왔습니다. 1910년대에 테일러에 제시대가 되고 오늘날까지도 영향을 미칩니다마는 효율성과 생산의 극대화를 실현하기 위한 이론이다. 정부의 법과 정책 여론이 조직의 구조와 속성에 영향을 준. 자, 기억번이 맞으면 디귿번 맞지요? 효율성과 생산의 극대화를 시킨다. 그렇죠? 효율성, 목표 달성의 극대화. 디귿번, 조직 목적은 상하의 일치성에 기반을 둔다. 계층제 일사불란한 지시화면과 보고 명령 통일의 원리가 적용된다. 좋습니다. 다음에 니을번, 조직관리는 조직이 처한 상황에 의해 결정된다. 니을번은 아니군요. 조직관리는 조직이 처한 상황에, 이건 상황이론입니다. 상황에 대한 상황 환경, 고전 모형인 과학적 관리론이나 관료제 이론이나 또 그런가 하면은 뭐 행정관리론, 인간관계론, 모두 상황이나 환경과는 관련 없는 폐쇄체계 이론입니다. 그 니은도 볼까요? 법, 정책, 이것도 환경 요인이죠. 여론, 다 환경 요인입니다. 환경 요인인데다가 더욱이나 여론까지 이렇게 고려한 상황 이론이 될 수도 있고, 상황 이론도 될 수가 있고, 특히 여론만 가지고 설명한다면 인간관계론을 가지고 따로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기억번과 디귿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8번에 보시면 우리나라 사회복지 행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시, 군구 단위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가 구성되어 있다. 우리는 2003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통해서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모든 지역사회 복지계획은 반드시 심의 절차를 거쳐야 된다. 그렇게 해서 설치한 것이 시도 단위에는 사회복지위원회고, 시군구 단위에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됩니다. 자, 이제는 법률이 바뀌어져 가고 있지요. 그래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는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라고, 시도 단위에 있는 사회복지위원회는 시도 사회보장위원회라고 이렇게 바뀌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같이 혼재되어서 나와도 뭐 아직은 부담 없이 여러분 시험 보시면 됩니다. 기초연금은 시도에 신청한다. 광역시 도에 신청한다. 기초연금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청을 합니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군수,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청합니다.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은 2000년부터 일반직 공무원입니다. 국민연금은 시군구에서 전담,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에서 관리합니다. 사회복지 서비스는 공공조직에서 제공한다. 사회복지 서비스는 국가의 도움이 필요하든 지방자치단체의 도움이 필요하든 민간 부문의 도움이 필요하든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운영되기 때문에 민간 부문에 의해서도 제공될 수 있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어요. 그래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고 해도 부담없이 시험 보시면 됩니다. 자, 오른쪽 페이지로 가시겠어요.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어떻게 하면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까? 서비스에 필요한 인구수, 특성을 고려하여 서비스 조직을 배치한다. 낙인 위험을 줄이는 환경을 조성한다. 그죠? 스티그마를 제거해야지죠. 서비스 정보를 알기 쉽게 홍보한다. 서비스 이용 비용을 저렴하게 한다. 이건 다 맞는 것이 되겠군요. 틀릴 것이 없습니다. 30번에 보시면 책임성이 있는 관리자의 자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역사회의 다양한 이해 집단에 대하여 정확하게 파악한다. 당연히 관리자 책임성을 가지고 클라이언트 집단의 관점이 배제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그렇죠? 다양한 클라이언트가 존재하겠지만 당연히 클라이언트의 관점이 배제되거나 무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 개별 서비스 제공자의 활동을 통제하지 않는다. 좀 이것은 좀 놔둬보시고 조직 내 서비스 제공자의 업무 수행을 파악한다. 당연한 거고. 동원된 자원의 사용에 관한 정보를 공개한다. 여기서는 가장 시비거리가 되는 것은 3번이 있군요. 너무 통제하지 않는다를 좀 싸납게 하면 다면은 너무 무관 소위 자유방입으로 온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1번에 보시면 우리나라 사회복지 행정의 역사적 사실을 빠른 시간 순으로 나열한 것은 주민생활지원국은 요즘 쓰지 않겠지만 주민생활지원국은 2006년도에 설치가 됩니다. 사회복지시설평가제는 1997년에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통해서 1997년에 사회복지시설 허가제가 신고제로 바뀌면서 사회복지시설 3년에 1회 평가제가 신설이 되는 겁니다. 사회복지 전문요원제도가 시행된 것은 1987년이죠. 사회복지 통합관리망 행복이움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이 구축된 것은 2010년이 되겠습니다. 순서 찾아갈 수 있겠죠? 자, 페이지 넘어가십니다. 32번에 보시면 학교 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논리 모델로 구성했을 때 연결이 옳은 것은 자, 논리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논리 모델. 자, 여러분들 이게 논리 모델을 보시면 논리 모델은 이렇게 투입 그리고 전환이라고 하는 활동 그리고 산출 직접적인 변화죠. 그리고 이로 인한 성과 만족도 또 그런 이로 인한 임팩트 영향이라고 이렇게 투입이라고 하는 것은 클라이언트 또 도울 수 있는 워커 또 뭐 행동체계 등 인적 물적 자원 등이 투입이 될 거예요.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원조 활동 또는 치료 그러죠. 또 그러면 능력 함양 문제 해결 능력의 함양 또는 대처 능력의 함양 이런 등등의 활동이 되겠어요. 산출이라고 하는 것은 클라이언트의 직접적 변화를 우리가 산출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한 클라이언트의 만족도 클라이언트의 만족도나 클라이언트의 2차 변화를 이렇게 우리가 성과라고 할 수 있고 그로 인한 파급 효과 또는 파문 효과를 이렇게 영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자원봉사자와 외부강사 기억은 자원봉사자, 외부강사 이런 사람들은 아직은 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투입이죠. 투입. 답은 1번과 2번이 되겠네요. 1번과 2번. 학교 내 안정감 증가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는 자원보다 학교폭력이기 때문에 학교폭력에 대한 교육을 시키거나 학교폭력에 대한 영화를 하거나 어떤 역할 시연을 해보거나 이런 것이 나와야 되는데 안정감 증가는 이것은 산출을 넘어서 성과나 영향이 되겠습니다. 성과나 답은 1번이군요. 학생 참여율은
학생 참여,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학종 참여율은 성과로 산출로 나와 있군요. 어떤 교집합이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3번에 보시면 조직이론이 조직관리에 미친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많은 조직이론이 있지요. 고전적 조직이론으로서 과학적 관리론이나 관료제론이나 행정관리론이나 많은 조직이론이 있고 또 신고정이론으로서는 신조직이론으로서는 개방체계 이론으로서 상황구조이론도 있고 제도이론도 있고 정치 경제 이론도 있고 또 그러면 조직군 생태 이론도 있고 많이 있겠습니다. 생태체계 이론은 객관성의 원칙과 협동의 원칙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킨다. 글쎄 객관성의 원칙과 협동의 원칙, 생태체계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클라이언트와 환경과의 상호작용성이나 상호의존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겁니다. 객관성, 누구나 그러하다 이렇게 한 객관성이나 협동의 원칙에 대한 이해를 느낀 이것은 관료제론이나 과학적 관리론에서 가능하죠. 누구나 똑같은 규칙, 객관성, 규칙 속에서 서로가 상하로 힘을 합치고 또 수평적으로 힘을 합친 그 대가는 생산성 증대로 나타나는 것을 보여준 것이 과학적 관리론이나 관료제론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객관성의 원칙과 협동의 원칙을 온다면 관료제 이론, 과학적 관리론. 생태체계 이론은 상호 의존성에 대한 심도를 높인 겁니다. 정치 경제 이론, 이것은 자원 의존 이론인데 조직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많은 자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그중에 특히 정치적 자원과 경제적 자원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인데 이해집단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켰다. 자, 이건 잘 모르겠고 놔둬보시고 관료 이론은 권위에 대한 증진. 그죠? 막스 베버의 관료제 이론 대표적으로 권위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켰다. 체계 이론 수없이 많은 구성요소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러한 구성요소들 간의 상호 의존성에 의해서 조직이나 행정은 움직인다. 인간관계 이론, 비공식 조직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켰다. 자, 여기 정치 경제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서로 다른 이해관계 집단들이 파워게임을 이끌어가면서 조직의 생존을 결정하게 되는데 바로 이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환경자원이 바로 정치적 자원과 경제적 자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집단의 중요성, 중요성이란 말을 썼지만 이해집단들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아주 유용하다 하는 것이 정치 경제 이론입니다. 정치 경제적 자원을 많이 가진 집단은 우위를 점하고 있는 지배 집단이 될 것이고 정치 경제적 자원이 적은 집단은 권력에 의존하는 집단으로 전락하게 될 거예요. 자,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34번에 보시면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는 구축의 원리 8개를 차례대로 암기하라고 부탁드렸고 서비스 측면의 원칙, 행정 측면의 원칙을 같이 정리를 해봤습니다. 통합성, 상호 연관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그래서 통합성이라는 것은 기관 간 협력성을 말하는 거죠. 기관 간 협력성, 서비스 제공의 연계성을 말합니다. 책임성, 핵심 업무는 반드시 전문가가 담당한다. 전문가가 담당한다는 것은 이건 전문성의 원칙입니다. 전문가가 담당하는 것은 전문성의 원칙인 겁니다. 전문성. 이것은 사회적 후원을 받아 운영되기 때문에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은 사회적 책임감을 수행하는 것이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이 돼야 되고 2번은 전문성입니다. 필요한 여러 서비스를 중단 없이 제공한다. 지속성의 원칙. 서비스 양과 질이 욕구 충족을 위한 수준이어야 된다. 적절성의 원칙 또는 충분성의 원칙. 소득이나 지위에 관계없이 평등하게 좋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네요. 다음에 35번에 보시면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에서 민간 조직의 장점이 아닌 것은 자,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라고 하는 것은 공공부문 전달 체계가 있고 민간부문 전달 체계가 있지 않습니까? 공공부문 전달 체계도 중앙정부가 주가되는 전달 체계가 있고 민간정부, 지방자치단체가 주가되는 공공부문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보통 이루어지는 것은 혼합체계로 운영되고 있죠. 그에 비해서 민간부문의 전달체계도 있는데 민간부문의 장점이 뭘까? 다양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다양한 서비스. 공공부문은 규모의 경제도 따져야 되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거의 획일적인 서비스가 제공이 됩니다.
기본적이고 보편적 욕구 충족에 유리하다. 기본적이고 보편성을 바탕으로 한 것은 공공부문, 그중에서도 중앙정부 전달체계가 보여주는 특징입니다. 서비스 이용자 선택 기회가 넓어진다. 선도적 서비스 개발과 보급에 유리하다. 민간은 사회복지 참여 욕구를 수렴할 수 있다. 자, 이것은 민간 부문의 장점이 되겠고,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것은 공공부문, 그중에 특히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또는 평등의 이념을 강조하는 이런 것은 중앙정부 전달체계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어요. 36번에 보시면 미국 사회복지 행정 역사에서 1990년대에 일어난 변화는 1990년대에 일어난 변화 36번은 버리겠습니다. 미국의 복지 하니까 제가 강의야 교재에 있는 것을 정리해서 강의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오히려 시험 준비하시는 여러분에게 방해될 것 같으니까 미국의 사회복지 행정사는 그냥 넘기겠습니다. 37번에 보시면 효과성을 평가하는 평가 방법 또는 도구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효과성이라고 하는 효율성이라고 하는 것은 투자 대비 산출을 수량화하는 것을 효율성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에 비해서 효과성이라는 것은 목표 달성도 정도를 질적 개념으로 표시하는 것은 효과성이라고 합니다. 비용 편익 분석. 비용 편익 분석은 모두 이것은 양적 개념으로 화폐적 가치로 전환해서 분석하는 것을 비용 편익 분석이라고 합니다. 노력의 양, 서비스 단위당 비용 전부 양적 개념이죠. 목표 달성적도, 효과성 평가는 목표 지향 평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효율성 평가는 비용 지향 평가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답은 리을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하단부에 지식기반 시스템, 드물게 정보관리 시스템이 나와 있네요. 정보관리가 나와 있는데 매니지먼트 인포메이션 시스템에서 관리정보 시스템, 그런데 우리는 보통 정보관리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거기에는 뭐 자료처리 시스템도 있고, 여기처럼 지식기반 시스템도 있고, 또 관리정보 시스템도 있고, 또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도 있고, 업무 수행 지원 시스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지식기반 시스템은 전문성을 기반으로 하는 시스템. 어떤 지식기반이 전문성을 기반으로 하는데, 정보 제공과 보고에 초점을 둔다. 정보 제공과 보고에 초점을 두는 것은 관리정보 시스템입니다. 관리정보 시스템이고, 지식기반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의사결정에 초점을 둡니다. 지식기반 시스템은 의사결정에 초점을 둔다. 드무니까 여기 어디에 초점을 두는 것만 가지고, 첫 번째 자료처리 시스템 DP에서 자료처리 시스템, 자료처리 시스템은 데이터베이스에서 여기 보면 데이터 프로세싱에서 자료처리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자료처리 시스템은 보통 자료처리 시스템은 이것은 주로 자료처리 시스템은 이건 보통 입력에 초점을 둡니다. 입력에. 그에 비해서 관리정보 시스템, 관리정보 시스템은 매니지먼트 인포메이션이니까 매니지먼트 인포메이션 시스템 아니겠습니까? 관리정보 시스템은 정보 제공, 관리정보 시스템은 정보 제공과 보고에 초점을 두는 것이 바로 관리정보 시스템이 되겠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 나오는 지식기반 시스템, 이건 전문적인 지식기반 시스템이 나와 있는데, 지식기반 시스템은 KBS, 나리지죠? 나리지 베이스. 그러니까 KBS, 지식기반 시스템. 이것은 의사결정에, 전문성을 바탕으로 하는 의사결정에 초점을 둔 정보관리 시스템이 지식기반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또는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decision making supportive 시스템이니까 decision maker, supportive 시스템.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은 이건 의사결정이 아니라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의사결정의 효과성을 파악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지식기반 시스템은 의사결정에 초점을 둔 데 비해서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은 의사결정의 효과성. 그다음에 업무수행 지원 시스템. PSS가 되는 서포티브 시스템. 거기는 이제 그야말로 퍼포먼스 수행 지원, 퍼포먼스 서포티브 시스템. 자, 여기 업무 수행 지원 시스템은 바로 여기는 성과에 초점을 둡니다. 업무 수행은 성과에. 뭐 다른 것도 많겠지만 글쎄 너무 이제는 우리가 보통 모바일에도 이런 기능이 다 들어오다 보니까 많이 중요성은 떨어졌습니다만 그런 정도.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전문가 시스템, 지식 기반 시스템의 하위로서는 전문가 시스템, 사례 기반 추론, 자연 음성 체계 등이 하위 체제로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 의견이 다를 수 있어 의사결정이 모호해질 수 있다. 복잡하고 어려운 정보 기술이 필요하다. 상황별, 유형별 다양한 정보 축적이 필요하다. 이건 전문성에 바탕을 둔 지식 기반 시스템은 의사결정에 초점을 둔 정보관리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페이지 넘어가십니다. 형성평가에 대한 설명을 오는 것은 형성평가는 과정평가와 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쓸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성과와 비용에 관심을 두는 것은 성과에 비용에 관심을 두는 것은 총괄평가가 되겠고 과정 중 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정보 수집을 하는 것은 형성평가가 되겠고 목표 지향적이다 성과평가. 맞아면 그 총괄평가 전문적인 외부평가가 주로 되는 것은 바로 총괄평가. 평가를 위한 고정화 룰이 필요하다. 형성평가는 어떠한 틀이 없지요. 진행 중에 수시로 다양하게 이렇게 해서 진행상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그 자리에서 찾아내고 그 자리에서 즉각 피드백을 통해서 고정해 나가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40번에 보시면 아동학대 예방운동과 같이 대중의 행동 변화를 통해 공익을 실현하기 위한 마케팅 기법, 공익실현 기법 당연히 이것은 공익실현 기법은 여기 기업연계, 사회 데이터베이스, 고객관계, 마켓, 인터넷 당연히 사회 마케팅이죠. 공익연계 마케팅으로서는 사회 마케팅. 기업연계라고 한다면 윤린, 기업의 이미지 이런 말이 나와야 되는데 없지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1번에 보시면 가로 안에 들어갈 조직구조 관련 개념과 그 설명의 연결이 잘못된 것. 올바른 것은 조직구조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하는데 하나는 공식화. 조직에 관하여 조직의 모든 것에 대해서 얼마나 명확하게 노출되어 있느냐. 명문화되어 있느냐. 그다음에 두 번째 직권과 분권. 의사결정 권한이 어떤 형태로 존재하느냐. 세 번째 복잡성. 조직의 업무는 어떻게 배분되고 조정되며 수평적 세분화죠. 조직의 권한과 책임은 어떻게 배분되고 조정되는가. 수직적 위계하죠. 바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따지고 있습니다. 수평적, 수직적, 수평적 분화의 수준을 의미하는 것은 이건 수직적 분화를 의미하는 것은 계층제를 말하는 것이고 수평적 분화를 의미하는 것은 수평적 세분화에서 분업을 의미하는 거죠. 바로 이것을 우리는 복잡성이라고 합니다. 복잡성. 2번, 3번, 5번이 답이겠네요. 의사결정의 공식 권한이 분산되거나 이양된 것. 의사결정 권한이 나온다. 그래서 이것은 직권과 분권인데 의사결정 권한이 분산되거나 이양된 것은 분권을 말합니다. 2번, 4번, 5번 중에 2번, 3번, 5번 중에 분권은 답은 3번이겠군요. 조직 내 직무와 수행 과정을 명문화하다. 조직에 관한 모든 것이 얼마나 명확하게 드러나 있느냐를 보여주는 것은 공식화라고 합니다. 더욱이나 다 답은 3번이군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2번에 보시면 기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기획이라고 하는 것은 의사결정의 하나로서 목표 지향적이고 미래 지향적이며 지속적인 동태적 과정을 우리가 기획이라고 합니다. 기획을 함으로써 조직의 효과성 증진, 효율성 증진, 또 책임성 증진, 또 합리성 증진도 이럴 뿐만 아니라 불확실성도
감소시키고 그를 통해서 조직 전체의 사기도 진작시킬 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노트 정리되어 있지요? 자, 미래에 일어난 일을 예측하며 과거 오류의 재발을 방지한다. 프로그램 수행의 책임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다. 책임성도 증진되지요. 프로그램 효율성, 효과성, 합리성도 증진시킵니다. 프로그램 수행 과정상 불확실성을 감소시킵니다. 전문화된 지식체계에 기반을 둔다. 자, 이건 좋소. 가능하면 그래야 되겠죠. 여기 옳지 않은 것은 불확실성의 감소해야 되는데 답은 4번이 되겠어요. 43번에 보시면 다음의 평가 기준은 프로그램의 전문성을 강조하며 제대로 된 서비스가 주어졌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 프로그램의 전문성을 강조하며 제대로 된 서비스가 주어졌는지 노력성, 효율성, 효과성, 질, 영향, 서비스의 우월성과 관련된 전반적 판단. 서비스가 얼마나 잘났냐, 서비스가 얼마나 잘났냐, 서비스를 제공한 사회복지사의 역할을 물어본 것이 아니고 서비스가 얼마나 잘났냐라고는 품질이죠. 서비스가 얼마나 설정한 목표를 달성했느냐라는 것은 효과성, 서비스가 투입한 비용에 대해서 얼마나 어느 정도의 산출량을 가져왔느냐 비율로 따지는 것은 효율성, 여기서는 품질, 퀄리티가 되겠습니다. 43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4번에 보시면 조직 문화와 조직 성과의 연관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조직 문화, 조직 성과. 조직의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조직 구성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조직 성과가 향상된다. 그렇죠. 조직 구성원들이 핵심 가치에 동조하는 비율이 많으면 많을수록 조직의 응집력, 결속력 강화되고 성과 높아질 거예요. 조직 문화가 조직의 전략과 일치할수록 조직 성과 향상시킨다. 설명할 것도 없군요. 조직 문화는 변화가 쉬워. 조직 문화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삶의 방식이고 당연히 환경 변화에 따라 변화가 안 될 수 없겠지만 조석변이로 변화하는 건 아닙니다. 역시 조직 문화도 조직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삶의 방식으로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서서히 만들어져 왔고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거거든요. 변화가 그렇게 우리가 문화라는 단어를 쓸 때는 상당히 보수성을 띱니다. 이건 틀린 거죠. 환경 적응적 조직 문화는 조직 외부 이해 당사자들의 기대 실현을 적절한 수준으로 고려하여 조직 성과를 향상시킨다. 조직 문화, 조직 성과는 긴밀한 관계를 갖는다. 어떤 답은 3번입니다. 우리가 적어도 문화라는 단어가 나오면 보수 성향을 갖습니다. 다음에 45번에 보시면 슈퍼바이저에게 필요한 자질, 풍부한 지식, 실천 기술과 경험, 개방적 접근의 용이성, 또 솔직성, 이런 것도 있지만 실천 기술도 있고 다 있군요. 다 있습니다. 여기는 12 걸 것이 없군요. 다 옳고 그름이 없습니다. 다 맞습니다.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6번에 보시면 페이지 넘어가셨지요? 일반 행정과 비교하여 사회복지 행정의 특징이 아닌 것은 클라이언트의 욕구 충족을 기본으로 한다. 그것도 어떤 욕구? 인지된 욕구. 인간의 가치와 관계성을 기반으로 한다. 자원의 외부 의존도가 높다. 전문 인력인 사회복지사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실천 표준 기술의 확립으로 아니죠. 사회복지 행정의 대상은 인간이기 때문에 사용하는 기술이나 모든 것이 도덕적으로 정당화되어야 한다는 제한 때문에 제약이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대상이 인간이기 때문에 명확하고 구체적인 어떤 획일정에 가까울 수 있는 목표를 설정할 수가 없어서 사회복지 행정이나 사회복지 조직의 목표는 언제나 애매모호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인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표준화된 측정, 도구를 찾을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성공 확률도 낮고 또 그런가 하면 성과에 대한 논란도 많다는 것이 하나의 특징입니다. 표준 기술의 확립으로 답은 5번이 틀린 거죠. 표준화된 특정 도구를 만들 수가 없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틀린 것이 되겠어요. 다음에 47번에 보시면 기획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PPBS. 기획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기획예산 여러분 알다시피 장기적인 플래닝과 단기적인 버제팅을 구체적으로 프로그래밍함으로써 예산 편성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기법으로
품목별 예산의 문제점이었던 증액주의에서 탈피하도록 하는데 기여를 했다고 하는 것이 바로 PPBS입니다. 여기는 장기적인 기획과 단기적인 예산을 결합을 했기 때문에 문제점을 찾아보면 중앙집권화 할 수밖에 없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어요. 목표 개발부터 시작된다. 조직의 통합적 운영이 편리하다. 조직 품목과 예산이 지적 연결되지 않아 환산 작업에 어려움이 있다. 단위 원가 계산이 쉬워 단기적 예산 변경이 유리하다. 여기서 옳지 않은 것은 뭐 단기란 말이 들어있군요. 그것은 단기적인 단위 원가 계산이 쉬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단위 원가 계산이 쉬워서 단기적 예산 변경이 유리한 것은 성과주의 예산입니다. 왜냐하면 성과주의 예산은 세분화할 대로 세분화해서 말단 조직에 연결된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에 성과 측정에 초점을 두죠. 그래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사업을 최대한 세부 사업으로, 세부 사업을 최대한 세부 프로그램으로, 세부 프로그램을 최대한 세부 프로젝트로 나누어서 단위 원가 곱하기 업무량으로서 하는 것이 바로 성과주의 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위 원가 계산이 쉽다. 그래서 예산 변경이 유리한다. 단기적인 예산 변경이 유리하다는 것은 PBS라고 하는 성과주의 예산.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설사 지금 1, 2, 3번을 보면서도 5번을 보면서 다소 불편했습니다만은 워낙 4번이 적나라하게 답을 만들어 주어서 답은 4번이 되겠어요. 너무 좀 깊이 들어갔군요. 48번에 보시면 가로 안에 들어갈 리더십에 대한 접근 방식과 그 설명의 연결이 옳은 것은 바람직한 리더십 행동은 훈련을 통해서 개발된다. 우리가 보통 노트 정리할 때는 특성론, 행태론, 그리고 상황론, 변혁적 리더십 이렇게 보지 않았습니까? 자, 그건 놔둬보시고 업무의 특성, 업무의 환경 특성에 따라 필요한 리더십이 달라진다. 두 번째는 무조건 이건 상황이론이군요. 상황이론. 1번, 3번, 5번이 답이겠어요. 다음에 디귿번 리더십은 타고난다? 특성론, 자질론. 1, 3, 5번의 답은 1번이군요. 리더십은 지도자와 주동자가 협력하는 과정을 통해서 끌고 간다가 아니라 같이 간다. 이런 개념을 쓰는 것은 변혁적 리더십. 설사 기역번과 리을번이 떠올리지 않았다 하더라도 니은번, 디귿번을 가지고 우리는 바로 답은 1번이라는 것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른쪽 페이지 보세요. 소수의 이해관계자를 모아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토론하게 하여 문제를 깊이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욕구 사정 방법은 특정 이해 당사자들만 모여서 특정 문제만을 가지고 자유토론회에서 해결책에 강구해 가는 것은 초점 집단 기법이죠. 초점 집단 기법. 답은 5번이 되겠어요. 이건 뭐 지역사회복지론에서 다뤘던 문제가 오히려 지역사회복지론에서 안 다뤄지고 행정론에서 이게 나왔네요. 그 기본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다음에 50번에 보시면 사회복지 조직의 성과평가에서 성과 수준을 고려할 때, 성과 수준을 결정할 때 고려할 사항은 성과 수준은 현실적이어야 된다. 달성할 수 있어야 된다. 달성되었을 때 상태를 기술해야 된다. 자, 닫아보시고 수량, 품질 등으로 표현돼야 된다. 측정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다. 답은 5번이군요. 우리가 평가라고 하는 것은 측정을 통해서 우리가 평가라고 할 때는 자, 무엇을 알아본다? 무엇을 알아본다라고 하는 것은 검사라고 합니다. 알아본다. 이 알아본 결과를 수치화했다라고 하는 것을 측정이라고 합니다. 이 결과를 수치화한 거죠. 이 측정을 통해서 측정의 수치에 대해서 가치 판단을 소위 가치 판단을 하는 것을 그에 대한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을 우리가 평가라고 하는데 평가는 당연히 이에다가 밸류가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여기는 가치 판단입니다. 외부 전문가가 가치 판단을 하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가치 판단. 그래서 측정은 평가의 전제 조건으로 또는 사전 절차로
측정 후 결과로 나온 측정치에 대하여 가치 판단하는 활동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평가에는 반드시 검사를 하고 그걸 숫자로 바꿔서 측정을 하고 그거에 대하여 가치 판단하는 평가 과정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한 단계 더 넘어가면 이제는 총평이라고 해서 환경 속에서는 어떤 의미를 갖는지 환경 속의 의미 분석을 하는 것은 총평이라고 하는 겁니다. 뭐 여기서는 쭉쭉쭉 가다가 갑자기 5번에서 뜬금없는 얘기를 했습니다.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좀 평이한 2014년도 1급 시험의 기출문제를 분석해 봤습니다. 푸실만 하시죠? 아까 한 문제 포기했습니다만 미국의 사회복지행정사 거기를 가지고 제가 지금 한참 마음도 바쁘고 그냥 답답할 수험생들에게 거기까지 공부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이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